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1주차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터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코딩 테스트 경험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기본적인 개념을 다룰 거고, 그다음에 코딩 프로그래머스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다룰 텐데 이것도 레벨 0이나 레벨 1 정도 수준을 많이 다루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고요. 오늘은 시간 복잡도의 활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 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라는 책의 저자이고요. 어, 저랑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PPT에 보이는 여기 링크들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저랑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시다면은 책 미리 보기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위키독스가 열리는데요. 이 책에 한 180쪽 정도 분량이고 개념은 스택까지 전체 공개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되고요. 회원가입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책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링크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하시면서 혹은 혼자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 톡방이 있으니까요. 지금 막 한 14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카톡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GitHub에는 여러 가지 공부할 때 필요한 예시 코드 같은 걸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톡방을 전 제일 선호하긴 하는데 네이버 카페에도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딩 테스트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내 코드를 제출하겠죠. 그러면은 채점 사이트에서 내 코드가 이 통과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주겠죠. 근데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확성이고요. 정확성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도 있는데 잠시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어, 테스트 케이스가 한 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코드를 수행한 결과값과 각 테스트 케이스에서 기대하는 결과값을 비교해요. 그 맞으면은 다음 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낸 코드의 결과값과 테스트 케이스를 돌렸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일치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맞는지 보는 거죠. 답이 맞는지 보는 게 주된 목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의 코드가 무한 루프를 돌거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경우에는 무한히 그 서버의 자원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각 테스트 케이스당 적어도 10초 내에 있는 출력값이 나와야 정확성 테스트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맞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 테스트 케이스당 10초가 넘어가면은 여러분 코드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성 테스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성 테스트인데 이게 오늘 공부하는 주 목적이 될 거고요. 효율성 테스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 성능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성능이라는 게 뭔지, 오늘 배울 거고, 이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면은, 이 성능을 채점 사이트에서 측정하는 방식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내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해요.
그다음에 이 문제 출제자가 만든 정답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정답 코드의 수행 시간을 측정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음, 이 정답 코드의 성능과 내가 제출한 코드의 성능이 유사한지 이걸 보는 거예요. 유사한지라는 거는 그래도 완전히 그 결과 그 수행되는 시간이 완전히 똑같진 않겠죠. 왜냐면은 동일한 코드를 돌려도 수행할 때마다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진 않고 그 정답 코드의 수행 시간이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 범위 안에 내 코드가 수행 시간이 들어오면 패스가 되고 아니면 페일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는 오늘 배울 시간 복잡도를 공부하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계속 성능을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능이란 게 무엇이고 이 성능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이거를 네,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 법이 나오는데요. 네, 저희 이 코딩 테스트에서는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코딩 테스트에서만 개념이 아니라 알고리즘에서도 그냥 네,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시간 복잡도란 그 문제에서 어떤 입력값이 있겠죠. 문제에서 입력값이 있고,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입력값이 주어지고요. 그 입력값을 입력값이 주어지고 입력값을 이제 여러분들 코드로 잘 제어해가지고 원하는 출력값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 이 시간 복잡도는 뭐냐면은 이 입력값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연산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연산 수행 시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시간 복잡도는 그 입력값과 연산 횟수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커질수록 연산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런 그 추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시간 복잡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이 뭐 배열이 하나 있어요. 배열이 하나 있는데 이 배열을 한번 이렇게 쭉 순회할 때는 이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시간 복잡도 개념으로 성능을 보면은 입력값이 한 개일 때 그 배열을 몇 번 순회해야 되는지, 입력값이 두 번일 때 몇 번 순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입력값이 n 번일 때 몇 번 순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입력값이 증가할 때 연산 횟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이를 보는 거죠.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문제의 연속인데요. 배열을 순회하는 알고리즘 연산 횟수를 n으로 일반해 보면은 이 테이블 보시면 되는데요. 입력의 크기가 한 개일 때 연산 횟수는 한 번이겠죠.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가 한 개이면은 배열의 원소가 한 개이면은 배열 전체를 탐색하는데 연산을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이면은 2회일 거고 3번, 세 번이면은 입력 크기가 3이면은 3회일 거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가서 입력 크기가 n번일 때는 n의 연산 횟수가 n이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한 번일 때 한 번, 두 번일 때 두 번, 세 번일 때 세 번, 입력해가 4일 때 네 번, 5일 때 다섯 번, 6일 때 여섯 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y는 x 이런 선형 그래프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라는 거는 그
이 X축이 지금 입력 크기가 될 거고요. 입력 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니, Y축이 연산 횟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연산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크기에 따른 연산 횟수의 추이가 이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은 입력값이 n일 때 n은 일반화한 거죠. 연산 횟수가 n번이라고 하면은 시간 복잡도가 n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근데 이 중요한 게 배열을 순회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서는 연산 횟수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산 횟수가 일정하다는 거는 뭐 항상 입력값이 n일 때 연산 횟수가 n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그렇죠? 순회를 하면은 어쨌든 배열의 원소를 한 번씩은 탐색을 해야 되니까 연산 횟수가 n번이 되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연산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경우냐면은 네? 연산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배열을 순회하는 게 아니라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을 때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자. 근데 이게 왜 달라지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원소가 맨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소가 맨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내가 원하는 원소가 맨 앞에 있을 때는 앞에서 탐색하는 경우에는 연산횟수가 한 번이겠죠. 네. 최선의 경우, 즉 가장 운이 좋은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와 반대로 내가 원하는 원소가 맨 뒤에 있어요. 혹은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없거나 맨 뒤에 있는 경우에는 배열을 전체 훑어야 되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입력값이 n일 때 배열을 전체 훑어야 돼요. 그리고 뭐, 맨 처음에 있을 때, 두 번째 있을 때, 세 번째 있을 때, 이 연산 횟수를 평균을 내보면은 평균적으로는 2분의 n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배열을 한번 쭉 순회할 때는 연산 횟수가 일정하지만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는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 알고리즘에 해당되는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 연산 횟수가 바뀌어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떤 거를 기준으로 시간 복잡도를 구해야 되나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민을 해보는데 일단 우리는 코딩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준비를 하니까요. 코딩 테스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 문제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제한 시간 내에 내가 구현한 코드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제한 시간 내에는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라는 거는 이것보다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최선의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최선의 경우 연산횟수가 1이라고 해봤자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그 가장 최악의 경우를 우린 고려하지 못해요. 최선의 경우의 연산횟수가 1이어봤자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가 한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데 최선의 경우가 1이어야봤자 그것보다 더 많이 걸리는 그 경우가 있겠죠. 연산횟수가 1이 아닌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연산 횟수가 더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최선의 경우로 기준으로 하면은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어 이걸 보고 내 코드에 내 코드가 테스트를 수행했을 때 모두 제한 시간 내에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야 돼요. 네, 최악의 경우. 왜냐면은
이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게 되면은 이 어떠한 경우에도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원소를 찾을 때 연산의 수가 n을 초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운이 나빠도 이 정도의 성능을 낸다. 이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코딩 테스트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지금부터 하는 거는 무조건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를 말하는 거라고 고려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시간 복잡도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최선의 경우를 쓰는 상황도 있고 최평균적인 경우를 쓰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단지 대부분 코딩 테스트 시험 특성상 제한 시간 내에 내가 구현한 코드가 결과값을 내는지 이걸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음, 물론 모든 걸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연산의 수를 정확하게 구하는 건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을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이 시간 복잡도를 활용해서 내 코드가 제한 시간 내에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연산의 수를 측정하기보다는 그냥 이 정도 되겠다 이런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또 보기에도 쉽고요. 그리고 이 정도 정보로도 성능의 추이를 보는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충분해요. 그래서 네, 이런 정확한 연산 횟수보다는 우리는 이제 추이를 많이 볼 건데 그럼 이 추이를 어떻게 측정하냐 보시면은 어, 일단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간단한 코드죠. 이중 반복문을 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연산 횟수가 n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연산 횟수가 n. 지금 이거는 다 제 책에서 캡처를 해온 겁니다. 이 코드는 전부 책에서 캡처해 놓은 겁니다. 되게 설명이 자세하죠. 이런 식으로 초급자분들도 쉽게 코드를 보고 공부하실 수 있게 되게 배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복문이 총 4개 있고 카운트를 찍으면은 59가 나오죠. 59가 나오고 얘를 일반하면은 첫 번째 거 n제곱, 두 번째 거 n, 세 번째 거 2n, 네 번째 거 5 더하면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가 되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번 연산을 하죠. 네, 이렇습니다. 이게 아주 명확한 연산 횟수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은 이 n제곱 3n 5 이 각각의 항에 대해서 n이 늘어날 때 연산 횟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해볼 거예요. 어, 잠시만요. 이전에 죄송해요. 이거는 일단 잊어버리시고 이 연산 횟수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인데 이게 지금 이 녹색 그래프가 될 거고요. 녹색 그래프가 될 거고 이거를 어, 제가 임의로 추가한 나머지 그래프에 대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네, 비교를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약간 제가 뒤에서 말할 내용을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 그래프와 이무의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볼 겁니다. 이 빨간색은 2x 제곱이 될 거고요. 이 x 제곱에 대한 그래프고 이 파란색은 y는 x 3승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랑 녹색 그래프랑 비교해 보면요. 이 점 이후로는
항상 빨간색 그래프가 더 크죠. 그렇죠? 빨간색 그래프의 값이 더 크죠. 항상 이 점 이후로는요.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랑 비교하면은 이 x3승은 항상 이 점 이후로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보다는 크죠. 그렇죠? 이 말을 정리하면은 이 검은 점 이후로는 항상 이 두 그래프는 이 검은 점 이후로는 각각의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보다 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음, 이 알고리즘에서 말하는 n이라는 거는 보통 값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특정 지점 이후부터 항상 떤 그래프가 크게 되면은 이렇게 대충 상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상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는 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보다 특정 지점 이후부터는 항상 2x제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보다 특정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와 x3승 그래프를 비교할 때 x3승 그래프는 특정한 점 이후부터는 항상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더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검은 점 이후로는 이 그래프들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의 상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상한이라고 볼 수 있냐면 즉 상한이라고 볼 수 있냐면 항상 x제곱 플러스 3x보다 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커봤자 이 검은 점 이후로부터는 이 두 그래프보다는 값이 적겠죠. 네. 이렇듯 이렇듯 특정 지점부터 항상 내, 내, 내 연산 횟수보다 위에 있는 함수들 있죠. 위에 있는 함수들을 정근적 상한이라고 해요. 정근적 상한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비고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 특정 지점부터 항상 내 거보다 크면은 다 정근적 상한이라면은 정근적 상한이라는 거는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x3승도 정근적 상한이 되고 2x 제곱도 정근적 상한이 되고 3x 제곱도 될 거고 4x 제곱도 될 거고 x의 4승도 될 거고 다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근적 상한은 하나가 아니에요. 특정 지점부터 항상 내 그래프보다 크면은 다 정근적 상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 정리하면은 정근적 상한으로 이제 추이를 구할 건데 이 수많은 정근적 상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해야 된다는 거죠. x3승을 택할 건지, 뭐 2x 제곱을 택할 건지, 뭐 x4승을 택할 건지 이 수많은 정근적 상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근적 상한을 우리는 하나 선택해서 이 정도 내 알고리즘은 이 정도 추이가 된다. 이 정근적 상한으로 보면은 이 정도 추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정근적 상한에서 우리가 뭘 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정근적 상한 중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네. 정근적 상한이라는 개념만 보면요. 어, 내 그래프의 최고 차항보다 뭐 차항이 크거나 이런 거는 다 정근적 상한이네요. x3승, x4승, 뭐 5만 x제곱 다 정근적 상한이돼요. 왜냐면은 내 그래프 값보다 특정 지점에서 항상 값이 크면은 정근적 상한이니까요. 근데 이게 정근적 상한을 봤을 때는 맞는 개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누가 내 연봉을 물어봤어요. 네 연봉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연봉은
그 대기업 회장 연봉보다는 적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가치 있는 정보일까요? 그러니까 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대기업 회장 연봉보다 적다는 거는 이거는 내 연봉을 가늠할 수가 없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틀린 말이 정근적 상한으로 봤을 때 틀리진 않았더라도 지금 내 코드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근적 상한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가장 가치 있는 정근적 상한을 구하는 방법은 그 정근적 상한 중에서 최소를 구하면 돼요. 최소. 정근적 상한을 만족하는 것 중에 최소.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 음, 그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 코드는 아까랑 동일하고요. 이 코드의 아까 연산 횟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고 했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각 항을 떼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녹색은 y는 x제곱이고요. 빨간색은 y는 3x고 파란색은 y는 5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녹색하고 일단 빨간색이랑 비교해 볼게요. 이 특정 지점 이후에는 녹색이 빨간색보다 큰데 이 차이 격차도 점점 벌어지죠. 그쵸? 그리고 녹색이랑 파란색이랑 봐도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그쵸?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는 이 n이 10일 때만 해도 차이가 엄청나는데 n이 이제 100만, 1000만 뭐 무한히 가게 되면은 y는 x제곱에 비해서 y는 3x, y는 5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값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말은 얘네들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정확한 연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이만 알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y는 x제곱 플러스 3x5에서 3x5를 무시하면 되고 이 x제곱에서 이 x제곱만 보면은 음, 이 x제곱만 보면은 이거를 이거를 만족하는 정근적 상한을 구해보면은 너무 오버하지 않는 최소한의 선에서 정근적 상한을 구해보면은 일단은 이, 이 제곱보다는 커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x나 y는 x분의 1 이런 거는 안 돼요. 근데 x제곱이 돼야 돼요. 그쵸? x제곱이 돼야 일단 정근적 상한에 만족하겠죠. 왜냐하면은 차수가 낮은 거는 이미 제거가 되니까요. 뭐가 와도 제거가 되니까요. 정근적 상한을 구할 때. 그래서 x제곱 하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c를 하면은 음, 모든 이 C값이 뭐가 되든지 정근적 상한에 만족해요. 1보다 더 크면은 무조건 만족하겠죠. 네. 그래서 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최고창을 가진 이 항만 남기고 다 제거하고 여기에 맞는 거에 곱하기 C를 하면은 뭐든지 정근적 상한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비곱표기법으로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어, 정근적 상한으로 C 곱하기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상수는 이 x가 엄청 커지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 제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이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의 정근적 상한은 그냥 x제곱이라고 봐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최고 차항만 남기고 다 제거하고
최고차항의 차수도 제거하면은 그냥 정근적 상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최소 정근적 상한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되게 간단하죠.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어, 네. y는 x제곱 플러스 3x5 그래프가 있고 여기는 2 곱하기 x제곱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최고차항에 특정 상수로 곱하면은 항상 그 정근적 상한을 만족합니다. 네. 얘는 x제곱이니까 cx제곱으로 그 정근적 상한을 표시할 수 있는데 표시할 때 그냥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차항만 남긴다? 개수를 뺀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소 정근적 상한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코딩 테스트에서 실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정근적 상한의 개념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쓸 것인가 보면은 입력값을 잘 봐야 돼요. 입력값을 보면은 어 뭐 입력값은 뭐 1에서 몇 가지 주어진다 이런 문제에 꼭 주어지는 그 문장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어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당 1000만에서 3000만 연산 횟수를 되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밑에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대 입력값이 100만까지 주어져요. 100만까지 주어지면은, 어,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때 시간 복잡도가 5n 로그 n 보다 높은, 음, 시간 복잡도가 잠시만. 하일표가 잘못됐죠? 위로 와야죠. 이 입력값이 100만이라면은 이 시간 복잡도 5 n 로그 n보다 높은 n제곱, n 3승, 2의 n승, n 팩토리얼 알고리즘을 쓰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각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각 자료 구조의 시간 복잡 연산에 대한 시간 복잡도도 공부하실 거고 그 알고리즘에 대한 시간 복잡도도 공부하실 텐데 이거를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음, 내가 어, 어떤 분자열 문제에서 분자열 문제를 받았는데 이거를 풀 때 내가 정렬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떤 정렬을 하는 알고리즘을 내가 썼어요. 쓰려고 해요. 근데 이때 어, 입력값이 어, 입력값이 100만 이상 100만 정도 주어졌어요. 입력값이 100만이 아니 죄송해요. 입력값이 100만이 아니라 100만이면은 n로가 n을 쓸 수 있죠. 입력값이 1000만이 주어졌어요. 네. 입력값이 1000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 코드에서 정렬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렬은 n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기 때문에 정렬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코드는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거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구나. 이것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시간 복잡도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은 제한 시간 내에 출력값이 나오겠구나. 혹은 이 알고리즘은 여기서 사용할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 코딩 테스트에 많이 나오는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돼요. 어, 상수 시간, 뭐 로그 n, n 로그 n, n제곱, 2n승, n 팩토리얼이고요.
네, 자주 등장하는 알고리즘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입력값이 입력값이 20일 때 보시면은 음, 뭐 조금 차이 나는 건 아니죠. 확 차이 나죠. 연산일수가 확 차이 나죠.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책에는 뭐 1초에 1000만 번 연산을 한다. 이런 책도 있고 어떤 책에는 1초에 3000만 번 연산을 한다. 이런 책도 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아까 알려드린 대로 숫자만 가늠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숫자가 1, 2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연산일수가 20까지 주어지는 경우도 없거든요. 100만, 1000만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1000만 번이든 3000만 번이든 그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이 정도 숫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 주황색은 n 팩토리얼, 검은색은 n 제곱 이렇게 색깔별로 매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능이 확연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연산일수가 확연히 차이 나죠. 이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얘네들만 따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적절한 시간 복잡도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연산일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시간 복잡도 개념을 잡고 잘 판단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 자료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시간 복잡도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네, 수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고를 하면은 나머지 제거하고 개수 제거되면 x제곱 이 두 개 있으면은 로그 x가 아까 더 적었죠. 여기 보시면은 어, 보시면은 로그 n 로그 n은 이 파란색 그래프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죠. 로그 n은 이 파란색 그래프고 빨간색이 n 그래프죠. n이 더 많이 증가하죠. 로그보다. 그렇죠? 이거를 보시면은 다시 뒤로 와서 보시면 그래서 x 플러스 로그 x가 있으면 로그가 지워지는 거예요. 얘도 이 2x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지우고 2x승을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쉽죠? 네, x제곱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거는 어, 시간 복잡도가 5의 x인 경우에는 이 선형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그래요. x제곱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 복잡도가 x제곱인 경우에서는 뭐 이중 반복문을 돌거나 예를 들어 이런 이중 배열 이걸 다루는 경우가 많고 트리 탐색 경우에서는 로그 x가 많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n개예요. 입력값이 n개인데 이걸 트리로 나타내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트리는 되게 균형이 잘 잡힌 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식이 두 개죠. 자식이 두 개죠. 처음엔 한 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식이 두 개가 되고 각 자식당 또 자식이 있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은 맨 처음에 원소 하나, 그다음에 원소 두 개, 그다음에 원소 세 개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가겠죠? 하여튼 아니 2의 n승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의 k승까지 더하면은 이 n개를 트리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노드의 개수가 증가하고 이 노드의 개수를 다 더하면 n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n개의 입력값을 그 이진 트리로 나타냈을 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비수열을 구하면은 공비가 r이 되죠. r은 2가 되고 첫째 항은 1이 되죠. 그러면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건 뿌리셔도 됩니다. 이 n승이 아니라 이 k죠. 이 k 마이너스 1
K가 아니라 얘도 있으니까 K 플러스 1이겠죠. 네, 얘는 2의 0승이니까요. 2의 0승에서 2의 K승까지는 K 플러스 1개의 원소가 있죠. 그러면은 2의 K 플러스 1, 숫자는 의미 없으니까 지우고는 N. 로그를 씌우면은 K는 로그 2N. 이거는 그냥 무시했어요. 네, 이건 무시하고 로그를 대충 구해보면은 어차피 K는 충분히 큰 값일 테니까요. K는 로그 2의 N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원소를 트리로 하면은 이 높이가 로그가 돼요. 그래서 트리로 탐색하게 되면은 최대로 탐색해봤자 틀의 높이만큼 탐색할 거기 때문에 이 로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트리를 잘 구축해 놓으면은 n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그만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부분집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 x승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전의 앞, 뒤. 뭐, 첫 번째 동전이 앞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이 앞, 뒤. 첫 번째 동전이 뒤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이 앞, 뒤.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집합을 구하면은 2의 x승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로그 이런 설명은 아직은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이거는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보면 문자열의 길이가 100만 이하인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보고 딱 판단해야 되는 게, 5의 n제곱으로 풀면은 이 문제는 못 풀겠는데? 시간초가 나겠는데? 그러면은 5n 로그 n제곱 미만, 5의 n이나 5의 n 로그 n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고민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네, 고민하시면 되고요. 실제 정답 코드는 여기 링크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전의 수가 n이면 1에서 4다. 이거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서 완전 탐색해서 풀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단한 알고리즘을 고민하실 게 아니라 입력값이 적으면은 그냥 완전 탐색 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복잡도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이나 문제를 보고 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이러한 그 판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한번 쭉 보시고 네, 정답 코드도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공유 드렸던 톡방이나 네이버 카페 와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래서 혼자 모른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봤는데 이해 안 되시면은 질문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같이 그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